네, YTN 라디오 김용세 더 인터뷰. 설 연휴 끝나고 처음 만나는 국회 썰차 용의로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나옵니다. 앞서 강찬호 의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강찬호 의원께서는 휴가십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슈 많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물어볼까요? 저는 당당하게 이거 공소기각 또는 무죄. 공소기각 또는 무죄다. 공수처에서 이제 이거 내란 사건이 없다고 저는 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공소기각이고요. 예. 그러기에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이거 헌법 개헌을 사실상 상당히 마비를 시키게 돼요. 예. 그런데 국회가 마비되지 않고 표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상 해제했기 때문에 예. 내란이 안 된다. 솔직히 빈 총 들고 어떻게 내란합니까? 예.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예. 표결에 따라 해제한 내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선고 나올 겁니다. 앞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잖아요. 다른 재판부는 재판 안 했고 예. 지견 재판부는 정인이 160명 아. 재판을 160차례 내란 재판은 한 달 여기밖에 없어요. 예. 다른 재판은 그냥 판사 생각에 아이 개헌은 뭐 위로부터 쿠데타다. 그 자기 생각이지. 예. 증거 조사를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가능성 공소기각 또는 아니면 무죄. 또는 무죄다. 네. 그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원래는 저는 공소가 내란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 원래는 공소기각이 더 유력한데 저는 반반 정도로 봅니다. 반반 정도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일단 그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거는 증거조사의 횟수 내지는 증인의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대부분 공소사실이 이른바 공지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날 우리가 라이브로도 봤고 네. 경험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거 입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다만 형량의 문제가 남을 텐데 네. 특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거냐. 근데 이 생각해 보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30년이 사실상 효과는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1997년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거든요. 네. 30년 동안 지금 집행된 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것이고 윤석열 피고인이 1960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세는 나이로는 67인데 징역 30년 선고받으면 97세에 이제 출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사실상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인데 저는 무기징역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는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이 개몽되신 건 확실하네요. 셀프 개몽이에요. 셀프 개몽인지 윤석열한테 개몽된 건지 네. 제가 모르겠고 미몽에서 깨어나라. 개몽되신 분들 미몽에서 깨어나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법을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의 이 법조인인데 법조인 앞에서 법을 이렇게 내가 좀 읽기는 그렇지만은 네. 내란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예. 이게 되게 그 이후에 이제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전두환의 이제 판례를 보면은 예.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정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경우에 국헌문란의 목적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특정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면은 그게 내란이고 폭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빈총으로 어떻게 쿠데타 일으키냐 이런 내란 일으키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유리창 깨고 그 목소리까지 다 증언까지 있잖아요. 4명에서 1명씩 다 해서 그거 끌어내라라고 예. 그런 게가 있으면 그게 이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개헌법에는 어쨌든 행정부와 사법부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법부는 절대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내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그 판사들하고. 네. 근데 그러면은
지규현 판사가 완전히 그거를 구속돼 기속력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반박을 해야 돼요. 네. 앞에 있었던 판결들에서 이거는 내란이라고 봤는데 나는 이건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장문의 그 논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저는 사형 봅니다. 사형으로 네. 본다. 예. 그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규현 판사를 그러니까 한 달에 건너서 좀 여러 명하고 알고 있어요. 한 세 명 예, 정도를 아는데 지규현 판사가 특징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진행하고 선고는 세게 내리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웃으면서 사형, 친절하게 사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그 12.3 계엄을 어떻게 이제 이 재판부가 해석하느냐도 큰 관심이잖아요. 지난 재판부는 이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번에 주기현 재판부도 비슷하게 낼 것 같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거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죠. 예. 누가 봐도 대통령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축이 돼서 네. 일으킨 친위 쿠데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전두환 내란 판례는 전두환 사건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석기 사건에서 내란 선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전두환은요 권력 찬탈을 그때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란이 된 거고.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권력을 뭐 연장하거나 헌법 바꿔서게 계속 권력을 할 수가 없죠. 5년 단임제에서 예. 또 이게 국회에서 헌법을 개헌해 가지고 장기 집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면 야당의 폐악질을 알린다. 그러고 그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한다. 방구가세를 일소한다. 목적이 전두환하고 달라요. 예.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내란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법조인들 중에 논란이 많이 있다. 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따라서 그 판례를 전두환 판례하고 계속 같이 일치시키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사실은 반란죄로 기소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 반란죄로도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뭐랄까 군령권을 갖고 있는 예. 사람에 대해서 그 뒤집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주체가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기소는 안 된 거고 예. 다만 내란죄는 확실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 이진관 판사는 친위 쿠데타로 본 거 아니에요? 이진관 판사 재판부. 그런데 친위 쿠데타라는 거는 정치학적 용어고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예. 법률적으로는 게 내란이 아까 앞에 국도 참절 부분 그걸 빼고 나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인데 국헌문란 목적이 뭐냐면 헌법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를 시키게 돼요. 예. 그럼 이게 선관위가 마비된 게 없잖아요. 그 서브 때가 검증한 데서 선관위 업무 못한 거 아니잖아요. 국회도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담을 넘어가든지 문을 들어가든지 즉시 국회의원 다 모였고 바로 표결을 해가지고 2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예. 표결을 존중해 줬고 따라서 이게 의원들을 사인을 좀 끌어낸 것도 없어요. 유리창 하나 깬 게 문제인데 그거는 게 안에서 문을 장악하기 위해 들어간 거지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했다고 김현태 특임단 정은까지 했어요. 따라서 이게 국회가 마비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담도 낮아요. 예. 그리고 표결을 2시간 내에 다 했잖아요.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인 게 뭐 몇 주나 몇 달 정도는 마비가 돼야 되는데 2시간만 끝나버렸다니까요. 국회가 다 열려 있었다니까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했었던 게 이번 그 계엄 관련해서는 경고성이다. 뭐 상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번 1심 재판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 펼 것 같아요. 뭐 그 통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을 얘기고 그 다만 본인 내지는 주모자인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영관급 이하 장병들이 따라주질 않은 것뿐이지 예. 본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밑에서 이게 하도 황당한 짓을 하니까 그래요. 저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실행에 안 옮겨진 거죠. 하지만 이미 국회를 봉쇄하고 사실은 봉쇄를 했죠. 예. 그래서 담을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단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계엄군이 국회 지하에 있는 배전반도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몇 달 뭐 며칠 이상은 유지돼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예.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반란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07이나 뭐 군대 1,600여 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를 접수하려고 했을 때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반란죄는.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예. 그래도 검사 생활을 꽤 했으니까. 근데 할 말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우겨보는 수준인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관련해서 입장을 낼까요? 장도혁 대표가 특히 낼까요? 내겠죠. 예, 내기는 내는데 핵심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이제 절연, 뭐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최근에 채널 A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하고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막 설전을 벌인 것도 우리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거에 조금 예비적 뭐 방향 전환 뭐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1심 선고에서 이렇게 중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은 끝까지 3심까지 최종 결과까지는 저희가 지켜보겠다. 앞으로 민심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겠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3월 초에 있을 당명 개정, 당원 당규 개정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입장 변화, 태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서정호 변호사님요? 뭐 김준일 평론가 말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냐면 아마 이게 그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희 대표도 요즘 이게 당원 중심주의입니다. 당원 주권주의.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이 110만인데 압도적인 다수가 절연 이걸 싫어합니다. 한동계 얼마 빼고는. 그럼 장동희 대표가 당원의 뜻을 무시해서 그냥 굳이 절연하자. 절연 말 써가지고 분란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제 그냥 판결을 존중한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건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미래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절연 아니냐 미래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절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게 미래 얘기한다고 글로 눈이 가나요.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하고 어떡할 건데 너희 이걸 계속 묻고 있는데 어물쩍 저희는 이제 미래 얘기할게요. 아니 그건 됐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가 전환하고 싶어도 국민은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민심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민심, 당심하고 다르다. 또 중도 민심, 그다음에 저 민주당의 진보 민심이 다 틀리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 110만 중에는 절연을 싫어하는 비판하는 분이 더 많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장도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우리 서정호 평론가가 김준일 평론가가 딱 예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발언할 것이다. 진짜 그런 발언이 나올지 좀 그러니까 뭐 봐야겠습니다. 그냥 윤석열 끌어안고 죽으십시오. 진짜 그렇게 좋으면은 끝까지 윤석열 안고 한번 선거 치료 한번 받아봐야지. 그래야 이제 현실 감각에 돌아오지. 그래요. 선거 치료 받아봐야지 현실 감각 돌아온다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선거 뭘 해야 선거 치료. 선거 치료를 받아봐야지 알 선거 것이다. 선거는 이제 저는 과거를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 봐요. 미래를 보고 투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결국 광역단체장 개인기들이 있거든요. 오세훈의 개인기, 다 이게 유정복, 시한고도 김진태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뭐 굳이 윤석열 보고 찍겠습니까? 저는 선거 그건 큰 변수가 아니라 봐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설날 연휴 부동산 SNS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설 연휴 기간 동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4번인가요? SNS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장도혁 대표도 맞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응할 수밖에 예, 없죠.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내지는 줄어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 문제는 5월 10일 이후부터가 어떻게 될 거냐 문제인데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뭐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네. 일단 매물 절벽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뭐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예. 뭐 지금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진작 지난 정부에서도 썼겠죠. 그런 거를.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일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리는 게 예. 지방선거까지는 뭐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플러스 봐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그냥 스스로 짊어진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지금 기준으로 4년이 훨씬 넘게 남았고 예.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 내년부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가 임기 중반 이후에 평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이게 완충제 없이 예를 들어서 예. 국토부 장관이 주도하는 뭐 어떤 정책이라면 예. 뭐 일이 잘못됐을 때 그 네. 사람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참전하는 건 참 스스로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라 용기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큰 부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집값 오르고 민심이 안 좋아지면은 뭐 국토부 장관만 책임지겠습니까?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서 집값 하나만은 뭐 잡는 거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결국은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그래서 뭐 대통령 참전하는 게 이 정도로 중한 상황이다라고 예. 좀 봤고요.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란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18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매물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 늘어났어요. 그거는 추석 연휴에도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직전에 가가지고 나 팔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이거를 1월 23일 대통령이 X에 계속 메시지 내긴 그 기점으로 하면은 14.2%가 늘었어요. 매물이. 그래서 8천 건 정도 지금 늘어났거든요. 예. 그 얘기인즉슨 지금 그거를 압박으로 느끼든 아니면 이게 혹이라고 느끼든 지금 더 이상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고 보유세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사람들이 내놓고 있다. 그럼 집값 안정 최소한 상반기 내에서의 서울 특히 부동산의 집값의 뭐 안정 아니면은 하향 약간의 하향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이재명은 합니다. 그 브랜드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느낌에 미국의 트럼프 다음으로 SNS를 많이 올려요. 트럼프보다는 계속 좀 적더라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기 칠려하는 게 맞냐?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 뭐 밤늦게 그럼 일은 언제 합니까? 예. 저는 도저히 SNS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첫째. 자, 두 번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으면 소련은 왜 무너지고 동구는 왜 무너지고 중국은 왜 시장 경제로 갑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예.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건 아주 오만하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주택자가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정권이 다주택자는 있습니다. 예. 임대사업자도 있고. 근데 왜 집값은 좌파 진보 정권만 오를까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근데 박근혜, 이명박 때는 안정되잖아. 그때는 다주택자가 없었을까요? 다주택자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 된다고. 전체적인 수급이 문제지. 다주택자 악마에서 때려잡는 데서 집값 장기적으로 안정 안 됩니다. 지방선거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현재 지지율은 약간 플러스로 부동산 잘한다. 이래가 이게 약간 되지만 그러나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시장을 막 인위적으로 지금 세금 폭탄, 그다음에 대출 폭탄 이래가기 억지로 몇 개 노선들 근본적 해결 안 됩니다. 예.
그 데이터를 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갤럽이 1월 27일에서 29일 조사한 건데요. 네. 그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한다가 26, 잘 못한다가 40이었어요. 예. 이때가 이제 대통령이 막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한 그 즈음이에요. 1월 말쯤에. 근데 예. 이제 SBS 이번에 이제 설 연휴. 예. 그때 SBS 의뢰로 입소스가 12일에서 14일 조사를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못하고 있다가 39, 거의 예. 비슷하잖아요. 예. 40이랑. 예. 근데 잘하고 있다가 52로 아. 26에서 52로 정확하게 더블이 됐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는 평가를 안 하던 그 갤럽 기준으로 보면 34%가 무응답을 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더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선거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다.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있다. 저는 선거에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고맙죠.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피고인과의 절연부터 시작해서 당내 문제가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과 관련한 일단 어떤 정책적인 대척점에 선다는 거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잠시 잊고 예. 정책 대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완전히. 이거 아니면 도대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비난받을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 30% 이상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 설 수 있는 논제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에 지금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지금 기회다. 그럼요. 이 이슈가 고맙죠.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보고 6채니까 팔으라고 또 이게 몇 명은 막 전국 따라다니면서 계속 언제 팔 거냐고 외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참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 집 6채 아니 집이요. 가진 게 맞죠? 아니 보세요. 집이 네. 구로에 구로가 뭐 강남도 아니잖아. 네. 구로에 집이 그게 원래 집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지역구 보령에 내려가면 주말에 가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국회 앞에는 집이 아니고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 예. 이런 있잖아 오피스텔. 아. 이거는 이게 집이 아니잖아요. 예. 여기 다 해요. 그다음에 95세 노모가 사는 집인데 그 뭐 시골집이 그 돈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두 채는 처가댁에서 상속받아가 5분의 1, 10분의 10원이에요. 세 채가 이게 처가댁이 두 개 노모가 있는데 이걸 6채라고 하면 참 나쁜 사람이죠. 예. 진짜는 구로에 하나 있어요. 보령에 하나가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지역구에. 예. 여의도 그거는 오피스텔이고 저 이게 다예요. 그럼 구로 한 채 있는 사람 보고 6채니까 시골집 저희 고향 합천에는요. 예. 집이 30채인데 예. 두 집 살아요. 나머지 비어 있어요. 아. 누가 사요? 예. 지분 있는 걸 누가 사요? 어떻게 팔아요? 예. 진짜 이걸 6채라는 사람은 저는 인간 다 잃어봅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뭐 그거 아니, 여섯째로 공격하는 거나 분당 예. 분당 예.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한 채 갖고 뭐 시세 차익 50억 얘기하는 거나 예. 뭐 둘 다 말도 안 되는 과장하는 건 사실이지. 뭐 각자 이제 예.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데 저는 이 비교를 하려면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동혁 대표 다 합쳐봤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구로구 아파트만 해도 거래된 거 보면 한 13억 원 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쳐요 공시지가로.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집도 공시지가로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시세 차익이 앞으로 50억이 예상된대. 이런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비교다라는 거고 6채 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6채 가진 거 저는 뭐 공격하고 싶지는 않아요. 6채 가질 수도 있고 예.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6채 가진 게 죄가 아니라 안 팔면 돼요. 불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안 팔면 되고 그냥 본인이 그거를 그 세금이나 나머지 뭐 부분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이슈 전환을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세게 들고 나온 건 알겠는데 네. 딱히 재미를 보지는 못한 것 같다 여기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게 SNS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게 솔직히 너무 자기적이에요. 예. 노모 95세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올리고 예.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헛하다. 아.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게 네. 알아. 이거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나 솔직히? 50억짜리 아파트 저도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예, 누가 구경 갑니까 그거를? 예, 이건 예. 너무 만들어낸 것 같다. 아. 솔직히. 예. 근데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 집을요. 예. 자 본인이 탄핵 안 당하면 몇 년 뒤에 갑니까? 탄핵 안 당하면 이게 4년 넘어야 가죠. 네. 근데 4년 뒤에 그게 재개발을 해요. 그게 못 들어가요. 또 이게 경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단독이나 재개발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 말로 이게 집값 안정시키는 게 더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사업보다 쉽다면서요.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맞지 않아요? 왜 4년간 들고 있죠?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예. 그때 재개발 들어가면 들어가 살지도 못해요. 근데 보유하는 거는 시세 차익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사람 우리 국민들은 똘똘한 채라도 실거주 아니면 팔아라 했잖아요. 그 본인 실거주 아니잖아 4년간은. 예. 그건 말 되잖아요. 아니 근데 98년에 정치인 이재명 변호사가 예. 거기에 샀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되는데 그걸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집이 여러 채도 아니고 그거 한 채 있어요. 예. 그거를 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이건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국회 설치 용의로 3부 순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또 민주당 이슈, 또 조국신당과의 합당 관련 이슈, 또 국민의힘 당내 갈등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4부에서 뵙겠습니다.